500명대로 치솟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말 사이에 400명대로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안심을 놓을 수가 없죠, 백성문 변호사님. 네, 오늘 0시 기준, 그러니까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38명입니다. 그리고 국내 발생이 414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24명인데요. 일단 그래프상으로 보면 26일에 581명, 3명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네. 조금씩 줄었죠. 지금 그래서 438명. 네. 그러니까 좀 줄었다고 혹시 안도하신 분도 있을 텐데 네. 우리가 500이라는 숫자를 봐서 그렇지 400명이라는 숫자도 어마어마한 그러네요. 숫자입니다. 맞아요. 저 숫자에 혹시라도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주말에 다소 확진자 숫자가 줄죠. 왜냐하면 어쨌건 일단 검사 건수가 주말에는 한 7천여 건 정도 줄을 수밖에 없기 그래요?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저 숫자만 보고 이제 좀 꺾였네, 괜찮겠구나. 그렇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사실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방역 당국도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1.43으로 일단 분석이 됐습니다. 한 명이 1.5명을 계속 감염을 시킨다기 때문에 이게 1 이하로 유지되지 않는 한은 유행의 크기가 계속 커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주 내지 2주 후에 감염자가 얼마 정도가 생기느냐는 거를 단순 계산을 해보면 많게는 700에서 1000명까지도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난 11개월 동안 모든 국민과 의료인, 정부가 노력하고 희생을 감내해왔던 많은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주부터 일관되게 경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최대 1000명까지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3차 유행의 특징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고리로 정말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정부 당국에서 이 감염 재생산 지수를 토대로 1000명대를 언급한 건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1000명대가 나올 것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해왔지만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건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뜻일 거고요. 정은경 본부장은 또 지난 1월부터 11개월 동안 네. 코로나19 대응을 해오면서 많은 위기를 겪어왔지만 올 겨울이 그야말로 최대 고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동절기 환경에서는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요. 지금의 양상이 지역사회에 잠복했던 무증상 경증 감염자들을 통해 가지고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만큼 감염 재생산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그리고 웬만하면 모임을 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3차 유행의 확산세가 지난 1차와 2차 때와 확연히 다른 건요. 지금 확산 지역이요.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16개, 17개 시도에 다 걸쳐 있어요. 보세요. 일단 제주를 제하면 16개 시도에 걸쳐 있습니다. 서울이 일단 인구 비중 면에서, 인구 비율 면에서도 그렇다 보니까 제일 많고요. 158명입니다. 경기, 인천, 저 제2의 도시 부산 보세요. 전국의 곳곳 할 것 없이 제주만 일단 0명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16개 시도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온 상황인데 그만큼 우리의 곳곳 일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확진이 되고 있는데 세상에 최정화 기자님, 김장 담그다가도 지금 감염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5일이죠. 충북 제천 일가 이 친척 김장 모임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게 됐다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사실 이 제천이라는 지역 자체가 지난 8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던 정말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꼽혔던 곳입니다. 그리고 11월에 달아내니까 지금까지도 사실 3개월 동안 확진자가 3명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이제 지난 25일 김장 모임을 했었던 60대가 확진을 받은 겁니다. 네. 문제는 이후에 그의 배우자
손자, 60대 이 여동생이 잇따라서 확진 이 판정을 받은 이후에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요, 이 제천에서는 일가 친척 모임, 이 김장 모임을 시작으로 이들이 방문한 뭐 음식점이라던가 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라던가 뭐 유치원 등 굉장히 많은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양시설까지 코로나19가 퍼졌고 또 이에 따른 관련 확진자가 무려 55명까지 늘어났다라고 알려왔습니다. 하하. 김은배 팀장님, 이게 지금 대표적인 이 N차 감염의 사례인 것 같아요. 김장 모임 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거기서 앞서 보셨죠? 식사를 했어요. 김장 담그고 나서 식사하고 이제 또 뿔뿔이 흩어지면서 많은 사람과 접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청정 지역이라고 알려진 충북 제천에서 그 일가 친척 모임 때문에 지금 저기 옮기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제천시에서는 접촉 가능성 있는 사람들 모조리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일 0시 기준 해가지고 이 지역 지금 수도권을 벗어났는데 1.5단계인데 2단계를 올렸습니다. 지역에서 2단계는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네. 2단계를 격상시킬 뿐만 아니라 한 150개 조에 500명의 점검반하고 단속반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점검도 하고 또 그리고 단속도 하는데 네. 사실상 저 식구들이 모여서 김장을 당국이 담급니다. 근데 저렇게 이제 불안하니까 앞으로는 각자 개인을 김장을 해야 되지 일가 친척 모여서 담그는 건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사진 보면요. 제천 김장 모임발 확진세가 지금 심각하다 보니까 야간에도 어제 보세요. 제천에서 야간에도 저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선별 이 모습입니다. 지금 아마 주차장에 이제 선별 진료소가 마련된 것 같아요. 밤에도 세상에 보세요. 저렇게 지금 제천 김장 모임발 확진 사태 때문에 저렇게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모습도 저렇게 연출됐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부산 국악동호회도 지금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국악동호회 관련해서 오늘 아침 10시 기준으로 하면요. 총 확진자가 120명입니다. 아하. 근데 부산에서요.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한 집단에서 나온 경우가 없었어요. 첫 번째 사례예요. 아, 그래요? 그전에 가장 많았던 게 햇드랍 요양병원이라고 거기서 관련자가 86명이 검진 N차 감염을 통해서 확진을 받았는데 120명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그만큼 좀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부산의 국악동호회 관련해서는 접촉자만 4,300여 명입니다. 세상에. 거기에다가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이 4,000명이에요. 어허. 그리고 2,300여 명은 자가격리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확진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자가격리는 네. 밀접 접촉에서 2주간 경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가격리를 네네.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현재 전국 각 곳곳에서 엄청난 파장, N차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정경 청장도 얘기했지만 1.5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감염 재생산 지수인데 한 사람이 1.5명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300명이고 400명이면 300명이면 450명. 그러네요. 그다음 주는 900명. 곱하기 1.5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걸 줄여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는 그거 줄이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이 확산세가 끊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조금만 참고 제 개인 방역 철저히 지켜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서 한 집단에서 100명 넘게 처음으로 나오면서 지금 부산 지역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더 걱정되는 면이 있다면서요,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부산 지역에 지금 부산 의료원이 163개 병상이 있고요. 합쳐서 209개 정도 되는데 지금 확진자가 많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는 비상이 걸렸고요. 대구 지역 사회하고 아마 의료기관하고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 오후에 한 20명 정도를 대구로 이송을 하는데 그동안 부산에서는 큰일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거 환자를 받아줬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부산에서 환자가 많기 때문에 대구로 일부 환자를 이송하기 때문에 이런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 빠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네, 병상이 포화 상태라는 거잖아요, 지금. 상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 어쩔 수 없이 대구 지역 의료기관에 연결해가지고 환자를 이송을 했던 거죠. 지금 지자체 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지자체를 막지 못하면 우리 지자체로도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도움을 서로 주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활체육시설도 방심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요즘에 운동하지 못해서 되게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뭐 체온 잘 재고 들어가면 별 문제가 없겠지 하고 운동을 하시다가 사실 그 생활체육시설에서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대표적으로 강서구에 있는 댄스 에어로빅 학원 같은 네. 경우에는요. 들어갈 때 체온 재고 마스크 착용 운동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네.
일단 지하면 환기가 잘 안 되죠. 아. 그리고 에어로빅은 다닥다닥 붙어서 하기 때문에 1m 이상 간격도 두기 어렵습니다. 아하.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접촉 과정에서 충분히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동대문구 체육 시설 관련해서도 지난 26일에 첫 확진자가 나오고 지금 벌써 13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여기도 역시 지하에 위치해서 환기가 불가능한 그런 곳이었다는 게 문제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원구 체육 관련 시설에서도 24일 첫 확진자가 나오고 지금 벌써 1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저곳 같은 경우엔 일단은 격렬한 운동하면서 구호까지 외치는 상황이면 비말 전파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마스크 쓰고 운동하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그곳에서 밀집되어 있는 환경이 연출이 되고 환기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런 곳에서 충분히 이렇게 다수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잠시 주말 사이 400명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국면에서요. 여러분 마스크도요. 조금 구입하시기 어렵겠지만 이제 덴탈 마스크 가지고도 이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지경이 아닌가. 그리고 곳곳에 보면요. 요즘 이른바 패션 마스크를 많이 쓰세요. 근데 그건 비말 차단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 마스크에 너무 의존해서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요. 거리 두기 미세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세균 총리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은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집단 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운영을 금지합니다.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합니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리는 정밀 방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다 거두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중대본의 입장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지금 네. 정세균 총리가 정밀 방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수도권, 서울 수도권은 지금 2.5단계에 준하는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2.5단계는 아닙니다. 네. 플러스 알파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밀 방역이라는 이름을 쓴 건 뭐냐면 핀셋으로 좀 더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2단계로 쭉 진행오는 과정에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난 장소들이 있어요. 그 장소들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게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데 그건 아마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너무 커질 수 있다는 아하. 점을 고려했고 두 번째는 이게 너무 강해지면 네. 사실은 국민들이 참여하는데 피로감이 커져요. 아. 그리고 반발심과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조금 더 줄여주면서 가능한 한 위험 요소를 줄이겠다 이런 의도라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반 관리시설 같은 경우에 10인 이상 회식이나 동호회 모임을 취소하도록 권고를 했고요. 숙박시설의 주간 행사는 금지하게 돼 있고요. 실내 체육시설, 줌바나 에어로빅 이런 종류들은 금지하고 못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욕은 면적당 인원을 제한시키고 사우나나 한정만 시설 운영을 중단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에 악기, 노래 교습은 금지하게 돼 있고요. 대신 대학 입시 관련해서는 교습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복합 편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강남 같은 경우에 아파트 내에 사우나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거기에서 또 확진자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우나 시설도 운영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취해서 핀셋으로 조정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시청자분들 중에는 핀셋으로 지금 대책을 내놨다고는 말에 언뜻 알아들을 것 같으면서도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2단계 플러스 알파는 뭐고 그리고 앞으로 뭐 목욕탕 가면 뭘 해도 되는 거야? 뭔가 지금 기준이 세분화됐지만 더 모호해졌다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거리두기 3단계에서 지금 5단계로 변경이 됐죠. 근데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때 1, 2, 3단계였는데 1.5단계, 2.5단계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회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한 차례 올리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건 분명히 이해합니다만 이번에 5단계를 세분화했는데도 또 2단계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그럼 사실 한 2.3단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19가 어딘가에서 발생을 하면
그걸 뒤늦게 따라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욕탕 같은 경우에 이제 거리 이제 이 면적 제한을 둬서 8제곱미터당 한 명만 들어가서 이제 목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건데 이제 사우나나 한증막 같은 데 들어가면 그 안에서 30분 정도는 코로나19 그가 살아있을 수 있어서 거기서 감염이 높기 때문에 제한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냉탕이나 온탕에도 일단 목욕탕 안의 숫자는 적지만 그 사람들이 다 냉탕이나 온탕에 들어가 있으면 그곳에 또 비말 전파 우려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허용을 하는 게 괜찮은 것인가?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욕탕업 전체를 못하게 하는 건 또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일단 약간의 고위축체 이런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이제 학원 시설 같은 경우에도 일반 학원 시설은 어느 정도의 제한 안에 다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딱 말씀하셨던 악기하고 노래 교습 학원만 금지한다. 물론 뭐 부산의 이 장구 관련 학원이나 또 노래는 아무래도 비말이 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근데 이 경우에는 또 입학과 관련된 대학 입시 관련된 학원은 또 제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물론 고충을 제가 이해 못하는 말은 아니지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높은 대책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이 심각합니다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요. 지금 부산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겠다는 건데요. 부산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지자체 대응 방침은 2단계이지만 부산의 경우 추가 조치를 통해서 3단계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수능 시험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시는 투입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12월 3일 수능 시험일까지 총력을 다하는 3단계 수준의 행정방역 체계를 통해서 72시간 동안 코로나를 봉쇄한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은 이 한 집단에서 100명 넘는 확진자 나온 게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사상 초유의 일을 맞이하다 보니까 지금 바짝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 최정아 기자님 3단계 수준의 방역이라면 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산은? 네, 일단 거리두기 3단계를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일단 전국주 평일 일일 환자 수가 800에서 무려 1000명에 달할 때 일단 3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적용을 하는데요. 이 부산 내 확진자가 수가 굉장히 거세지자 수능 시험까지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죠. 네. 이 3단계라 함은 필수 시설 외 모든 시설이 집합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국공립시설의 경우에는 실내 외와 상관없이 모두 운영 중단이 되고요. 네. 당연히 10인 이상의 모임 행사 금지가 당연히 되겠죠. 네. 그리고 KTX라던가 고속버스 예매도 50%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학교 같은 경우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고요. 종교시설의 경우 이 부분도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는데 1인 영상만 허용이 되고요. 당연히 모임 식사 같은 경우에는 전면 금지입니다. 지금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얘기를 요약해보면 방역은 부족한 것보다 넘치는 게 오히려 지금 나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 앞서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걱정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수능생을 둔 가정에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면서요.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유은혜 그 부천이겸 교육부 장관이 수험생 가져가기에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거리두기를 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그 수능이 3일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가족을 보게 되면은 남편을 아예 시댁으로 보냈어요. 고3 학생이 있으니까 남편이 오지 말아라. 아예 남편 놓치면 그 본가에 가 있으란 얘기예요? 보낸 거예요. 오지 말라고. 어허. 그냥 그리 철저하게 반영을 한 200%한 거죠. 어허. 그리고 또 다른 수험생 부모는 마트나 그런 걸 가지 않고 인터넷 쇼핑으로 배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안 보내고 학원도 보내지 않는다. 어허. 또 다른 수험생 같은 경우는 고3 언니와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채팅이나 메신저로 소통을 한다. 어허. 이런 식으로 지금 거리두고 하고 있는데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3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밀폐, 밀접, 밀집. 네. 밀집 이 세 개를 지키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고3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3일 동안이라도 아무튼 떨어져가지고 지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이건 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수능 시험 하나로 자신의 인생이 막 걸리게 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수능생 얘기하다 보니까요. 최정화 기자님, 지난주에 뉴스파이터가 이 집에서 이 공부를 하는 이 수험생이 집안에 인테리어 공사 드릴 소리 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이다 하면서 항의 벽보를 붙였던 거 그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벽보에 굉장히 좀 다소 격한 내용들이 있어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 벽보에 뭐 사리사욕을 챙기더라도 남의 인생에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이기적인 XX, 어린 놈한테 욕먹으니까 기분 나쁘지 등의 좀 뭐랄까요, 좀 굉장히 센 내용들이 벽보로 붙었습니다. 뭐 그런데 욕설도 있었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에요, 수험생이 결국 사과문을 게시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 글 내용을 제가 좀 발췌를 해왔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런 상스러운 벽보를 붙인 날부터 마음 한켠에 잘못이라는 단어가 박혔습니다. 너무 감정에 치우쳤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누군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이기적으로 행동을 했다. 주민 여러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점, 그리고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도를 넘는 욕설로 주민들에게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라고 적었는데요.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수험생들도 굉장히 예민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됐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누리꾼들은요, 반성하고 사과를 그래도 한 것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직 어린 학생이라 그런지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그리고 수능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학생이 한때 욱하는 감정으로 그런 이 비방 벽보를 붙였지만 그 이후에 다시 또 어려운 마음으로 용기 내서 사과했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또 높게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어린 학생을요 몰아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몰아세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주말에도 놀고 싶고 그리고 저녁에도 누구 만나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꾹 참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겨울 하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게 바로 스키 시즌 개장이죠. 지난 27일에 용평 스키장이 임시 개장을 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야외니까 괜찮겠지. 아이 뭐 바깥에 별일 있겠어? 하면서 한 1,700여 명의 인파가 몰렸는데요. 줄 많이 섰네요. 물론 네, 용평 스키장 측에서는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일단 스키 타는 분들, 보드 타시는 분들 다 마스크 착용하고요. 또 4명씩 보통 리프트를 탑승하는데 그것도 2명 탑승으로 제한을 하고, 또 장비대여소 이런 것들 실내 방역도 강화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을 서고 리프트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고, 진짜 많이 내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는 것 같으세요? 한 사람당 2m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이제 저러다 보니까 방역에 어쩔 수 없는 헛싸움도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야외니까 안 걸리겠지, 이렇게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제는 많은 시청자들 알고 계시잖아요. 저곳에 되도록이면 안 가시는 게 좋고요. 가시더라도 최소한의 거리 두기 같은 것들은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예. 임시 개장인데도 일단 저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어요. 스키 인파가. 예. 그런데 정식 개장하게 되면 스키장을 가보신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저 야외에서 스키 타는 저 줄도 행렬도 문제지만, 자, 스키를 한 2-3시간 탔어요. 내려오면 배고프잖아요. 네. 지금 그 구내식당 매장 가서 뭐 많은 걸 먹을 때 다닥다닥 붙어 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줄 서는 것도 충분히, 아까 임시 개장에 사람들 모여서 줄 쓴 거 보면 충분한 거리두기 안 되고 있고요. 2명씩 탄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지켜질지도 의문이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좀 이제 피곤하거나 아니면 이제 추워지면 따뜻한 국물 먹으러 또 음식 먹는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거기서는 과연 그런 마스크를 계속 쓸 수 있을까? 먹으면서 마스크 벗죠. 얘기하죠. 가까이 붙죠. 이러다 보면 충분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이제 정식 개장은 곤돌라도 사용을 하는데, 곤돌라 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스키장 측에서 정말 제대로 방역 대책을 세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잘 지켜질지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키장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관련 당국, 그 지역의 군이든 시든 아니면 도든 적극적으로 가서 계도하고 또 잘 지키고 있는지 좀 관리 감독도 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정말 가시고 싶은 마음 굴뚝 같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너무 엄중한 상황이에요. 가능한 한 올해는, 왜냐면요, 1년에 한 400만 명 정도가 가요. 스키 타러 그래요? 대략. 근데 그렇게 많이 모이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물론 이번 코로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가겠지만 나는 괜찮겠지, 야외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올해 한 해만 조금 참아주시면 우리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스키를 네. 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은경 청장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11개월간 코로나 대응을 해오면서 많은 위기를 겪어왔지만 올 겨울이 최대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춥고 건조한 동절기에 환경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지역사회에 잠복된 무증상 경증 감염자는 증가하여 그 어느 때보다 전파 위험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올 연말에는 같이 생활하는 가족 이외의 만남은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는 누가 감염자인지 본인조차도 알 수 없기에 모든 사람 간의 접촉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의 유행 양상을 보면 김장 모임, 동창, 동호회, 그리고 친척 간의 모임 등 방심하기 쉬운 가까운 사람들 간의 만남을 통한 전파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방심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심을 하다 보면요 지금 우리 국민 전체가 지금까지 쌓았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아직 녹슬지 않았어.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최정화 기자님. 네, 한 시대를 휩쓸었던 가수 최백호 씨 그리고 김현철 씨가 뭉쳤습니다. 어허. 특히 이 최백호 씨 같은 경우에는요, 그 연예부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수의 정체성은 결국 목소리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최백호 씨가 정말 딱 맞는 설명의 예가 될 것 같아요. 네. 이 가수 김현철 씨가 가요계 레전드들과 손을 잡고 완성한 새 앨범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최백호 씨 버전으로 재탄생이 된 이 우리들의 이별이라는 곡인데요. 당초에 그러니까 지난해 발매된 김현철 씨의 10번째 앨범 돛에 실릴 뻔한 이 곡이지만 정말 오랜 기다림을 거쳐서 드디어 최백호 씨의 목소리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네, 김현철 씨의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지만 최백호 씨, 뭐 주현미 씨, 뭐 정미조 씨 등 정말 전설의 그 디바 그리고 전설의 가수들이 피처링으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 이름 뭐 주현미 씨야 뭐 익히 안다지만 정미조 씨도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등장했는데 근데 최진봉 교수님 예. 최백호 씨 앞에 늘 붙는 수식어가 있던데 그게 뭐예요? 쓸쓸함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지? 뭔가 좀 애잔하면서도 가을이나 겨울에 그 쓸쓸함을 달래주는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 어떤 그 카리스마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최백호 씨에게는 결국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최백호 씨 같은 경우 1970년대 후반에 나이 27에 네. 노래 하나를 발표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좋은 노래죠. 이 노래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부산 사나이로. 그리고 한참을 또 쉬었다가 네. 그리고 40대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때 들고 나왔던 노래가 낭만의 대하예요. 아하. 그래서 이 노래가 엄청나게 또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면서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가지게 되는데 이 낭만의 대하에는요. 나훈아, 최진희, 김호중, 영탁 씨 등 아주 나이 많으신 가수부터 젊은 가수까지 모든 사람들이 원곡에 대한 존중을 담아서 리메이크를 했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노래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최백호 씨가 낭만 가객으로 불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노래 하나로 선후배가 똘똘 뭉친다는 게 얼마나 흥겨운 거예요.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비 내린 날 그야말로 옛날 식탁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 들어보려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이제와 새삼이 나의 청춘의 미련이야 있게
피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곳에 대하여 나만에 대하여 백성문 변호사님, 네. 명곡은 명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가수들의 스타일로 불러도 다 다른 느낌인데 정말 좋습니다. 이 쓸쓸함이 느껴지는 뭐 최백호 씨 목소리에다가 다른 가수분들 쭉 보셨지만 다 다른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부르잖아요. 네. 근데 또 한 명의 목소리를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앞으로 지금도 제가 보기엔 레전드인데 네. 앞으로 레전드를 예약한 여자 가수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이유 씨. 하하! 네, 아이유 씨하고 최백호 씨하고 듀엣을 했는데 그래요? 두 분의 나이 차이가 43살입니다. 네, 43살 차인데 이야. 그러니까 노래 제목이요. 아이야 나랑 걷자라는 노래예요. 이건 박주원 씨 기타리스트죠. 아이유 씨를 위해 선물한 건데요. 네. 아이유 씨의 속삭이는 듯한 보컬에다가 최백호 씨의 인생을 관조하는 듯한 보컬로 이런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를 위로하는 내용의 그런 곡인데요. 네. 정말 저 43년이라는 세월 차이가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이야, 43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환상의 하모니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돌아걷자 멀리 하늘 보며 가파른 길 만나면 시간이 걸려도 성난 바람이라도 불 땐 내가 너를 잡을 테니 야, 저는 저 영상 보고요. 최정아 기자님, 최백호 씨한테 감탄했습니다. 43년 차의 후배랑 부른다고 해서 설렁설렁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실제로 저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있었던 제 지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스텝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딱 이 영상을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보고 현장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럽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무 감동을 받아서 스텝들이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최백호 씨가 정말 새까맣게 어린 후배의 눈을 계속해서 저렇게 보면서 계속해서 맞춰주면서 부르는 게 느껴져서 정말 존경심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두 사람의 인연이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이유 씨가요, 이 최백호 대선배님에게 와서 저희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분이시다. 어릴 적부터 저희 아빠가 부르는 첫 번째 곡이 낭만에 대하여였다라고 그래요. 하면서 존경심을 나타냅니다. 그랬더니 이 최백호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 사실 아이유라는 이름은 알았는데 얼굴은 몰랐다. 근데 이 그래요? 아이가 어느 날 내게 와서 아버지께 드린다면서 사인을 부탁하더라 라면서 이제 첫 만남을 기억을 했는데 네. 이 호흡을 맞춰보고 최백호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패티김처럼 오랜 시간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수로 성장을 할 거니 애정 있게 봐달라라고 또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런 진짜 낭만 가객 최백호 씨가 자신의 그냥 작품 활동 꾸준히 하기에도 바쁠 때 짬이 안 날 텐데 후배들과 이렇게 호흡을 계속 맞춰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후배들에게 마음에 빚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어허. 본인이 자신이 너무나 많은 저작권료를 받고 있어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다. 이렇게 좀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최백호 씨는 이미 데뷔 때부터 히트곡 그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부터요. 뭐 영일만 친구, 이병전야, 낭만에 대하여 여러 히트곡이 있는데 또 20장의 앨범을 발매했는데 거의 본인이 이제 작사 작곡을 하다 그래요? 보니까 예, 그 저작권료가 나오는 곡이 200곡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노라병에서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영일만 친구, 맞아요. 낭만에 대하여 이런 곡들로 인해서 저작권료를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본인이 특 A급 수준으로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을 받고 있어서 좀 미안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참 대단한 겸손입니까? 근데 김은배 팀장 히트곡 정말 셀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 중에 혹시 김은배 팀장님은 뭐 최백호 씨 노래와 인생을 같이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최백호 씨 목소리를 듣게 되면은 가을날
낙엽이 떨어지는데 바람이 싹 부는 그런 슬픈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낭만의 대회도 좋아하고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도 좋아하는데 그 준비 내리는 밤 이 노래가 아하. 상당히 애처롭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건데. 근데 아무튼 최백호 씨가 20대 데뷔곡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는 그 허로 어머니가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4월 동안 눈물 흘리면서 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데뷔곡이지만 그러니까 네. 이 노래 대장이 가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효자긴 한데 그러면 또 자기가 그 최백호 씨가 한 40년 동안에 탑스타를 있었다고 하는데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굴곡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렇지만 꿋꿋하게 지금까지 겪은 거 보니까 정말 최백호 씨에 대해서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훌륭한 가수분들은 공통점이 있으면 늘 가족에 대한 사랑을 노래에 담는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최백호 씨 못지않게요. 반백년 노래 인생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보를 들었는데 아까 우리 녹화 들어가기 전에 장익 선생님께서 목 푸시면서 나훈아 씨의 테스 형이라는 곡을 그렇게 아까 부르셔서 이렇게 밖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대요. 왜 하신 겁니까? 아니 그게 네. 요즘 트렌드잖아요. 네. 그게. 도전이에요? 아니 난 도전까지는 아니고.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슬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네, 잠시 익살스러운 표정도 지었습니다만 아니 최진봉 교수님 예. 포크송의 대가인 송창식 씨도 이제 트로트에 빠진 겁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트로트에 빠진 건 아니고 트로트가 트렌드다. 이렇게 뭐 아마 빠졌다고 해도 뭐 그게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트렌드가 워낙 트로트로 가다 보니까 본인도 한번 불러본 거고 이제 완재욱 씨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제보를 들었다. 그 대기실에서 목 풀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가 테스 형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불러준 거고 또 이상벽 씨가 오래된 친구잖아요. 또 네. 이상벽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불러봐라. 그랬더니 저 자리에서 부른 건데 아마 이제 테스 형이라는 곡이 갖고 있는 어떤 파워라고 저는 봐요. 그게 남녀노소 또는 뭐 여러 장르의 음악을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사실 커버하고 싶은 노래 중에 하나로 보여지거든요. 네. 가사가 주는 그 의미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송창식 씨도 아마 자기 나름대로 이걸 해석을 해서 아주 재밌는 모습으로 불러줘서 사람들한테 아하.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네. 근데 앞서 봤던 트로트의 대가 나훈아 씨 그리고 포크계의 대가 송창식 씨. 근데 최정학 기자님 하필 목 푸는 노래를 테스트로 했다. 나훈아 씨하고 송창식 씨가 접점이 있습니까 살면서? 일단 송창식 씨가 나훈아 씨보다 한 살이 어립니다. 아하. 그리고 이 방송에서 나훈아 씨를 조금 의식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 방송에서 7080 세대를 그러니까 7080 시대를 평정을 하신 이 송창식 씨가 네. 혹시 좀 기억에 남는 히트곡 같은 게 있으시냐? 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남진 나훈아 같은 이런 대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 번쯤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다라는 이 비하인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한 번쯤 노래죠. 한 번쯤 말을 걸겠지. 그 노래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후배들이 송창식 씨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 예쁘다네. 앞집에 영웅이 녀석이 딱지를 맞았다네. 만화가게 찬원이 그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서 민호 형과 나만 남았는 아기레아시아 개봉과 두
와, 이게요, 백성원 변호사님. 네. 시청자 여러분께 마치 퀴즈를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가 송창식 씨와 영탁 씨 목소리가 잘 구분 안 됩니다. 저 아마 자료 화면이 없었으면은 네. 시청자분들이 누구 한 명인가 그러니까요.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사진 때문에 아실 것 같아요. 영탁 아하. 씨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탁 씨하고 사실 이제 송창식 씨하고 발성이나 발음이 조금 비슷해요. 영탁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특유 발음 때문에 송창식 선배님과 창법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송창식 씨가 영탁 씨를 사실 세상에 확 알렸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모 경연에 나와서 이 노래 불러서 막걸리 회사 광고도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네. 막걸리 한 잔 노래 정말 좋더라. 그래서 정말 훈훈한 분이 연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들으신 분들은 목소리 비슷하다. 김문혜 팀장도 좀 그렇게 들으셨죠? 비슷하긴 한데 차이는 나네요, 사실은. 그렇네요. 그런데 송창식 씨가 52년 대박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매일같이 노래 연습을 하는데 이 송창식 씨는 좀 생활 패턴이 틀립니다. 그 새벽 오후 2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2시에 일어나 오후 2시에 일어난다고 네, 기상? 기상을 하고 아하. 오후 7시에 아침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새벽 2시부터 일과를 한다는 야, 거예요. 이걸 레알이에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못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음악도 한 하루에 3시간씩 부르면서 연습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저렇게 해도 몸이 견딜까 싶은데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15년째 운동을 하는데 운동한다고 그러면 뭐 덤벨을 든다든지 네.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네. 방안을 빙빙 돈다는 거예요. 저분 특이한 분인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운동이 될까? 네. 그래도 본인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송창식 씨의 패턴을 일반인이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최백호 씨나 송창식 씨나 한 시대를 풍미한 걸 넘어서 지금도 많은 존경을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장윤민 변호사님. 아마 인생이 순탄치 않고 본인이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또 어려운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어울러 줄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내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송창식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트윈폴리오, 세시봉으로 그 시대를 주름 잡는 그룹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2년 동안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거쳐서 스타가 됐기 때문에 마음을 올리는 노래를 선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스타들은 정말 어려움을 다 겪고 왔다. 그걸 이겨냈다는 걸 또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백호 씨와 송창식 씨 앞으로도 건강하게 우리들 곁에 남아주시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이 기소가 된 전두환 씨가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아침에 자택을 출발할 때부터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이순자! 대국민 사과하라 이놈들아! 대국민 사과하라 이놈아! 전두환 이놈아! 전두환 이놈아! 야이 사람아! 대국민 사과하라 이놈아!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발포명령 부인합니까?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발포명령 부인합니까? 5.18 책임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과 안 하실 겁니까? 최진봉 교수님, 순간 시청자분들이 눈을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자택에서 나올 때 무슨 시상식장 가는 겁니까? 손을 흔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전두환 이렇게 외치니까 손을 흔들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전두환을 구속하라, 법정 구속하라, 뭐 또는 전두환은 대국민 사과하라 이런 말이 나오니까 또 소리를 질렀어요. 말 조심하라고. 국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전두환 씨가 과연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모습을 한 번이나 보였는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직도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뉘우침이 없고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국민들 볼 때는 상당히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이번에 이제 사자 명예훼손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사자 명예훼손 하나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재판이 가장 중요한 거는 헬기 사격이 5.18 당시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명확하게 판결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자 명예훼손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결국 5.18 당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고 그건 시위대를 향해서 조준해서 헬기로 사격을 해서 사람들의 인명을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당시 계엄군한테 있었다는 게 명확하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주 네. 중요한 재판입니다. 일부에서는 전두환 씨가 출석 안 할 거라는 예상도 했었는데 예상을 깨고 본인이 직접 광주에 출석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전두환 씨가 본인이 5.18 당시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어서 상당히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두환 씨가요, 일관성 하나 끝내줍니다. 무슨 일관성이냐? 아주 고함치고 호통치는 일관성은 끝내줍니다. 작년의 모습도 보시고요.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대통령이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지난해 3월에 이제 광주지방법원에 이제 출석할 때도 왜 그랬었는데 오늘도 뭐 조용히 하라고 앞서 자택에 나올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오늘 법원에 선고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도착했을 때 취재진이 앞서 보신 것처럼 수많은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별다른 대답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기자 입장에선 취재를 나갔을 때 이럴 때 가장 답답하기도 한데요. 어떤 대꾸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사실 기자 입장에선 들어요. 일단 전두환 씨 오늘 차에서 내릴 때, 그러니까 오늘 법원에 도착했을 때 잠시 머뭇거리면서 차에서 내리는 모습, 그리고 벗고 있었던 모자를 뒤늦게 이제 좀 다시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광주지법 이 정문과 후문 출입구에는요, 이 100m 전부터 통행이 제한이 되고 있었어요. 법원 내부 사실 동선까지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혼자서 걷다가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경호원 한 명의 부축을 받고 느린 걸음으로 이제 법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부인 이순자 씨도 사실 저 뒤에서 보자 하면서 조용히 법원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네. 경호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취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이크를 전두환 씨 쪽으로 갖다 대는 이 모습에 굉장히 거칠게 취재원 2명을 밀어내기도 했거든요. 아까 영상에서 잠시 보셨지만 취재진들이 5.18 책임을 인정하지 않느냐,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느냐, 왜 사죄하지 않느냐,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등 질문들을 굉장히 쏟아내는데 네. 이 질문에는 기자들이 가장 난처한 부분입니다. 네. 묵묵부답으로 이 장소를 떠났습니다. 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앞서 영상 보니까 오늘 광주에 비가 왔습니까? 왜 우산이 막 등장했습니까? 일단 전두환 씨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분노는 뭐 다들 짐작을 하실 거고요. 그래도 어쨌건 피고인이 선고를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혹시라도 있을까. 근데 혹시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분도 아무것도 집어던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셨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자막 나오네요. 계란 맞을라. 우산 경호 속에 법정을 나서는 전두환 씨의 모습. 근데 끝까지 오늘 선고 이후에도 사과 한번 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이 또 허탈감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가 두려웠을까요? 뭐가 두려워서 우산을 펼쳤습니까? 그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사과 안 합니까? 국민들한테 사과 안 합니까? 오늘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런데도 전두환 씨 측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다면서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 과정 중에 여러 증거들이 바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부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목격자 증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또 주한 미국 대사관 비밀 문서 등을 토대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게 이제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이런 부정으로 일관했고요. 특히 광주에서 그 당시에 5.18 당시에 가장 높은 빌딩인 전일 빌딩 10층에 있었던 탄흔 그 흔적은 국가수 어떤 감정 결과 이게 헬기에서 쏜 그 총알로 보인다라는 감정 결과까지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혐의를 부인했고 결국 지난달 최종 공판에서 검찰은 1년 6월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1심 선고일에 오늘 5.18 관련 단체는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사자 명예훼손의 문제가 아니라 40년 묵은 진실과 왜곡, 거짓과의 가려내는 그런 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역사적인 심판 날임에도 불구하고 자택을 나서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반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고 강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엄정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고 역사적인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5.18 관련 시민단체는 호소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이번 재판은 징역 몇 년이 선고되고 얼마의 형량이 선고되냐보다 더 중요했던 건 그 당시 5.18 당시에 헬기 기총사격이 있었는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과연 계속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던 전두환 씨의 주장과 달리 이 부분이 인정될 것인가였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헬기에서 기총사격이 있었던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일단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전두환 씨가 그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 수 있었어야 그래야 이제 고의가 인정되는데 그 두 가지를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 사자명예훼손죄 법정 최고형이 징역 2년입니다. 2년이 최고인데 거의 거기에 필적하는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을 하고 다만 형량은 전두환 씨가 좀 고령이라는 점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사자명예훼손죄 이렇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일반 단순한 사자명예훼손죄와 달리 역사적 의미까지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부는요. 전두환 씨의 태도에 대해서도 꼬집었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문하기 전에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도 없다. 5.18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재판 내내 그 전두환 씨는 그 청각 보조장치 있지 않습니까? 헤드셋을 끼고 재판에 참여했는데 이제 의자에 기댄 다음에 꾸벅꾸벅 졸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변호인이 사과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아마 그런 모습을 보니까 반성하는 빛이 없다고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는 말입니다. 항소할지는 좀 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 있습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난 6월 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올해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후 2시쯤에 서울 강북에 이제 지금의 부인이 아니라 전 부인의 자택에 50대 남성이 본인의 집인 것처럼 열쇠 수리업자를 부릅니다. 문 좀 따주세요. 열쇠 수리업자가 그냥 이 50대 남성 지휘라고 생각을 하고 자물쇠를 제거해주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전 부인이 이제 왔는데 깜짝 놀랐겠죠. 자기는 열어준 적이 없는 그 전 남편이 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나가라고 요구를 했고요. 이에 이 50대 남성 그냥 나갔으면 되는데 이 전 부인을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을 세상에.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뭐 열쇠 수리공의 문을 집주인처럼 행세하는 바람에 열어줬습니다만 어쨌든 이 전 부인 집에 침입한 이 남성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될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일단 상해, 폭행을 했기 때문에 상해 혐의가 성립하면 이론의 여지가 없을 텐데요. 주거 침입, 이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혼을 한 이후에도 주민등록상 전입지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같은 주소지상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사는 집에 이제 침입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아하. 취지로 항변을 했던 겁니다. 네.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 주거 침입에 대해서도 기소가 됐습니다. 아니 이혼했는데 왜 주민등록지 주소지를 안 옮겼을까요? 왜냐면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었던 이유가 시부모, 그러니까 예전의 시부모죠. 시부모에게 본인들이 이혼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싶어서 임시로 놔뒀다는 거예요. 하하. 근데 이미 두 사람 헤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남성이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법적으로 저게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런 행동하는 것도 너무너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상해 혐의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그럼 이 재판의 쟁점은 주거 침입이냐 아니냐 여긴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주거 침입의 주거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하. 명목상으로는 주민등록지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증거 정황상 명백하기 때문에 이건 명백히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주거침입과 상해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을 했고요. 재판부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주거침입과 상해가 합쳐졌는데 벌금 100만 원이라요? 장윤배 변호사님. 아마 동정 전과가 없었던 걸로 보이고 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약한 100만 원의 벌금형에 그쳤는데 아마 이렇게 약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할 걸로 보입니다. 정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니 남이 되는 사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